예, 방금 소개받은 김광식입니다. 날씨도 매우 춥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근대 불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한 36년 기간의 그 일제시대 불교를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 일주일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45년 8.15 해방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렀던 이제 우리 현대 시대의 불교를 뭐 어떤 흐름이랄까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늘 그 부처님 말씀이랄까 또 부처님의 교리, 불교의 신앙에 대해서는 늘 공부를 많이 해오시고 그 방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법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불교사,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주 접할 기회가 이제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불교의 역사는 그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은 중요한 시점이랄까 또 우리가 반성을 한다고 할까 또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때는 역사를 모르면은 그 방향 감각을 이제 상실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2013년 1월 말 이런 어떤 시간과 공간이란 동국대학교 교정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아는 것처럼 이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방향 감각을 잃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역사랄까 불교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최소한 상식으로 이해를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약 1시간 이내에서 파란만장한 35년 또는 36년의 일제시대 불교 역사를 제가 공부한 바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의 내용은 그 배포해드린 그 토요법보 그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불교는 그 이제 가장 초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일본에 대한 나라를 빼앗긴 시대였다. 국권 상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교도 이런 기본적인 나라를 빼앗긴 그 현실, 나라를 빼앗긴 고통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에서 무관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는 기본적으로 나라를 뺏겼지만은 우리 불교를 포함해서 우리 이제 그 선배 조상님들은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이거죠.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되고 불교도 그러한 그 역사적 과제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과제고 두 번째는 우리 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랄까 그 불교의 내용 자체는 이 우리들의 그 신도랄까 중생들이 고통에 빠지고 말과 언어도 뺏기고 또 끌려가서 죽고 수많은 고통을 받을 때 당연히 그런 중생들의 고통이랄까 또 어떤 그 공동체의 문제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그거를 구제를 해야 되는 대승불교의 과제에 직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한편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산중으로 불교가 쫓겨가고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수많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불교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에서 약간 이제 비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약간 이제 뭐 불교가 후진적이다 낙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시대 산중불교 500년을 거치다 보니까는 불교가 그 사회의 정체성이랄까 사회 중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변화된 근대적인 사회에 들어와서는 바로 불교가 사회 문화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이제 과제를 이제 떠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지켜야 되고 중생도 구제해야 되고 또 불교 발전도 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일본한테는 나라도 뺏기고. 자,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면 일본은 또 우리 한국 불교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유, 너희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불교도 우리 한국을 식민 통치랄까 식민지 통치 경영에 필요한 차원에서 우리를 관리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불교를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는 식민통치 관리 차원에서 시행을 했다. 불교 정책을 관철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사찰령이랄까 사법이랄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인사권, 불교의 모든 재산권을 다 누가 갖고 있었냐? 조선 총독이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조계종단은 누가 갖고 있냐? 종정스미랄까 총무원장스미랄까 어떤 총무원 조직이랄까 그 내부의 자율적인 조직에서 인사권과 재산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었는데 일제시대 36년도는 다 누가 갖고 있었냐? 조선 총독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었냐? 이 불교가 재산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엔 더 많습니다. 또 스님들이 늘 이제 좋은 일에 돈을 많이 씁니다. 후원도 하고. 그렇지 않은 스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불교계의 돈이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돈이 흘러갈 걸 막기 위해서 일본 총독부는 아주 눈알에 혈안을 켜고 이 불교가 독립운동에 관여하거나 독립운동을 지원하지 못하게끔 아주 통제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연중으로는 일본 불교를 이제 모방을 해라. 일본 불교를 따라가라.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를 모방하고 따라가라고 나온 대표적인 그 관행과 제도가 이른바 스님들이 결혼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를 배워라. 일본 불교를 이제 좋다. 이 선전을 하게 되고 또 개 중에는 공부 잘하거나 유학 가려는 사람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설득을 시키고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을 이제 좋은 불교라고 이제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제에 이제 또 함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발전시켜야 되고 나라도 되찾아야 되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 불교를 모방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저 삼국시대라든가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에는 종교하면은 불교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오직 불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유교는 학문적이었으니까. 근데 이 구한말이라든가 일제시대 때부터 들어오면서 점차로 뭐냐면 개신교, 천주교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불교를 앞장서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 캐나다에서 많은 돈을 배경으로 해서 천주교라든가 개신교가 이제 한국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포교당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면서 불교를 이제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불교로서는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에 처했을 때 우리 불교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런 것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공부한 결과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일제시대의 경향을 유형별로 성격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보면은 약간 이해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맨 첫 번째 주류의 흐름, 기본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주류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으로 말하면 산수로 말하면 한 80%는 다 이쪽이 주류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류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뭐 법다스님께서 말씀하신 대처성들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쪽은 현실을 인정한 일본과 타협한 이런 성격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쪽의 대처성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일제시대 스님들이 7,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보통 통계를 보면 비구니 스님들이 1,000명이에요. 그 나머지가 6,000명이 이제 비구 스님들인데 통계에 의하면은 일제 말에 해방이 될 때까지는 이 6,000명 중에서 장가 안 가시고 결혼한 하지 않은 독신 스님들이 몇 명이냐?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200명. 나머지 6,500명은 다 결혼했습니다. 물론 이제 6,500명을 제가 이제 이게 통계로 얘기했지만 거기 행자라든가 뭐 80먹은 노장 어른들은 그가 무관하지만 통계적으로 말하면은 6,000명 중에 200명 빼고는 다 결혼하셨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류의 흐름들은 당시 일제시대 제도에 긴박되고 아유 뭐 일본에도 나라를 뺏겼으니까 일본 불교가 선진적이라니까 또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이쪽에서는 우리 불교 종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일제시대에는 조계종 총무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좀 생겼지만 이게 어떻게 하냐? 우리 조선 총독부가 도지사가
스님들을 인사권이라든가 재산을 다 지켜주니까 너희 스님들은, 너희 불교들은 종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종단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찰령을 두고 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본사마다 그 어떤 내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되, 고칠 때는 어떻게 하냐? 동의받을 때는 다 일본의 총독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의 흐름에서는 이걸 다 묵인하고 허용했습니다. 당시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스님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스님들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일본을 모방하면서 불교 근대화를 추진하자. 일본 불교는 선진적이다. 배우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포교당도 만들고 잡지도 발간하면서 일본 유학을 갔다 오고 일본에 이제 구경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생각이 일본과 일본 불교로 인해서 스님들이 인권이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에는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은 스님들이 서울 시내 사대문 안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겠다니까. 천대를 받고. 근데 이제 구한말 때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 이제 조선을 침략하던 통감에게 건의를 내고 또 김윤식이라는 이제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내 가지고 스님들이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허용한 건의문을 낸 사람이 일본 스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스님들은 일본 승려에게 아주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범 김무 선생이 그 한때는 저 스님 노릇을 했어요. 마곡사에서. 그 백범 일지에 보면은 저기 북한을 갈 때, 평안도로 갈 때 서울을 지나가는데 사대문을 통과를 못하니까 이 사대문을 밖으로 삥 돌아가지고 신천으로 갔다.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에는 우리 스님들이 서울 시내를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허용해 준 게 누구냐? 일본 승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스님은 아주 그냥 저 스님들을 도성 출입을 금지를 허용한 그 일본 그 칠바 승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몰지각한 일도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주류의 스님들은 일본을 이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일본 불교도 좋게 생각하고 우리 스님들을 아주 그냥 이제 인권도 이제 상승을 시켰다. 예. 또 사찰 재산을 보호를 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조선 후기 때라든가 개항기 때 우리 불교가 힘이 없으니까요. 지방의 토라든가 양반들이 말이지 우리 불교의 재산을 야금야금 이제 많이 이제 가져갔어요. 구한말 때 이제 신식학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보통학교라든가 중학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재산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해요. 그럼 불교의 재산을 여러 가지 목적과 그 압력을 써가지고 불교 재산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스님들이 이제 힘도 없고 대변할 종단도 없고 이게 많이 뺏겼어요. 그러다 이제 일본이 들어오면서 그런 걸 못하게 이제 엄벌을 쳤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유교랄까 그 토 지방 양반들한테 재산을 뺏기지 않은 면도 일부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 우리 스님들이 이제 아주 스님들이 마음이 좋으시거든. 스님들이 마음이 단순해요. 예? 대부분. 옛날 스님들 더해요. 제가 스님들을 뭐 수많은 스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래도 스님들이 마음이 좋고 단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일제시대 일본 불교에 의해서 도성에 출입금지를 하고 땅도 좀 보호를 받게 되고 일본의 견학가니까 우리보다 약간 발전됐고 하니까는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결혼을 하자. 이게 선진적인 제도다. 또 그 당시에 다 이제 무방하고 허용이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주류의 흐름에서는 일본 불교를 우호적으로 보고 일본 불교 신앙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대처성 스님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대처성 스님들을 나쁘게 얘기했어요. 외색승이다. 일본승이다. 이렇게 나쁘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님들을 제가 공부한 거면 무조건 뭐 나쁘다, 욕하거나 그렇게 비판만 받을 게 아니고 그래도 약간 잘하는 것은 계시다. 이런 걸 제가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간에 일본이 이제 종단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대처성 스님들도 그래도 종단을 만들려 노력을 했습니다. 불교가 자주적, 자생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의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단을 만들기 전에는 1911년과 12년도에 뭘 만들었냐면 30본산 연락사무소, 연합사무소, 이거만 이제 허용했어요. 1월 정초가 되면은
이제 일제시대 때는 일본놈들이 나라를 뺏었기 때문에 양력서를 썼습니다. 1월 2일 날이나 3일 날 되면 통도사, 범호사, 대흥사랄까 송광사 이런 스님들이 여기 1월 초에 광화문에 모이십니다. 왜? 이제 1월 3일경에 이제 조선 총독 관저로,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로 하지만 관저로 이제 인사를 하러 갑니다. 신년 하례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서울에서 어느 젊은 스님이 연락을 해야 돼요. 저기 1월 3일 날 이거 신년 하례 가야 되니까 1월 2일 날까지 서울로 오세요.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전보랄까 이제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본사 주지 스님이 다 모이세요. 아, 요즘에는 KTX도 있고 자가용도 있지만 옛날에 KTX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이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이제 뭐 이렇게 와서 이제 대기를 하시면은 어느 사무실에 대기하시면은 그 이제 단체로 이제 차를 타고 총독부 관저로 데려가서 신년을 하례하고 총독의 말씀 듣고 열심히 하라, 뭐 백성들을 잘 보살펴라, 일본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러 가거든요. 그럼 연락이 필요해요. 연락이. 그래서 일본 조정통독부에서는 종단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사무소 요거만 필요한 겁니다. 연락사무소. 종단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연락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하나만 두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화 하나 두고 이런 정도의 이제 현상이었을 때 이 대처승이었지만 이 스님들이 그래도 각성을 해서 1919년도 승리운동이 일어났는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야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냥 청년부 학생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끓는 청춘을 바치고 피를 뿌리는데 우리 스님들도 일제시대 불교는 종단의 당을 만들어보자 가장 솔직히 뭐냐면 이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자각적인 의식을 해서 젊은 스님들이 이제 주동이 됐겠지만 우리 중앙에다가 서울에다가 기관을 만들고 불교를 30개를 통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도 뭔가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뭐 총무원이다, 교무원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다가 1924년에 이제 재단법인 교무원이다 이렇게 이제 합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완전한 종단이 아니고 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불교 활동을 하는 이제 법인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국대학교가 이제 어떤 이제 재단법인에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동국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과 포교를 할 수 있는 법인 하나의 단체는 이제 20년 중반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쪽 스님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나가자 한 발짝. 그래서 1929년도 승려대라는 것을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종원종법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조계종에는 다 종원종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듯이 우리 불교계 조계종에는 조계종의 헌법과 같은 유상의 성격의 법이 있다. 그게 종원입니다. 그 밑에 법이 종법이 있고. 그래서 이 29년도에 스님들이 한 107명, 120명 정도가 서울에 모이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통일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종단을 만들자 해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종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종회도 만들었어요. 종회도. 여기 최정쌤이 종회위원회에서 이제 종단 대표 아닙니까? 이때 29년도에 종회도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총무원이라 하지 않고 교무원이라 하지 않고 또 지금은 종정이라 하시지만은 그 당시 교정이라고 해서 7명의 교정의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하여간 29년도에 자생적으로 종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날카롭고 그냥 험한 말을 잘하는 만해 한용운 스님도 이 자주적인 종원 체제는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야, 우리 스님들이 누가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했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우리 근대적인 한국에서 최초의 종원 체제, 자주적인 그 근대적인 체제를 하여간에 지금까지 욕만 먹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이른바 대처성 스님들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장했는데 이 아쉬운 게 이 종원 체제라는 자주적인 종단의 체제가 불과 4년밖에 못 갔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이제 도장도 찍고 말이야, 이게 선서도 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게 지방에 처음 본말서 주지스님들 알리고 이렇게 하자, 결정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 조선 총독한테 돈 얻어먹은 사람들, 그 도지사한테 그냥 잘 보여가지고 말사 주지를 딸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일제 총독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든 종원 체제를 그냥 따라가고 여기 모이면 그냥
이거 뭐 주지에서 재임을 받지 못할까? 이거 오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눈치를.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종언을 실행하자 이런 운동을 또 많이 했어요. 종언 실행 운동. 왜 우리가 종단과 종언을 만들어 놓고 왜 이거 안 지키냐?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의미는 대단히 좋았는데 이런 것이 실천이 애매모호하게 돼서 4년 지나서 간판이 내려졌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년도 승려대회와 종언체제가 이런 좋은 아주 그 불교 운동이 있었는데 중도 하차를 39년도에 했다. 그다음에 이제 35년부터 37년도에 중일전쟁, 일본이 이제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통째로 다 먹은 다음에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서 중국을 다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만주를 쳐들어가고 이제 그 북경 근처까지 쳐들어가고 그랬을 때 요 일본이 이제 뭡니까? 우리 조선에 뭡니까? 돈과 청년들을 끌고 와서 이제 총알바지로 이제 내몰려고 이제 전쟁을 벌였을 때 불교를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 미국까지 이제 싸움에서 태평양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일선에 나가서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늘 이제 후방이 문제입니다. 후방이. 일선에서 막 나가서 그냥 싸우는데 막 후방에서 그냥 적극에 물자를 대고 그냥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부상당하고 죽으면은 빨리 자원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후방에서 그냥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면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열심히 그냥 회사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말이야 그 농사도 짓고 말이야 이역 말리 나가서 이 돈을 버는데 집에서 말이지 부인이 사고를 치고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집안에서 말썽을 내면 남자가 일을 합니까? 잘 못하죠. 불안해서. 그렇든 군인이라든가 전쟁이 벌어지면 후방에서 물자를 대고 그냥 청년들이 군인을 나올 채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후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후방의 나라를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게 총무복이에요. 총이 있으면은 총의 뒤에서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불교를 총알바지와 재산 강탈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 잘 듣고 조용히 하라. 그래서 35년부터 37년 사이에 일제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불교가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대표 기관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2, 3년 전에 30년 초반에 이제 종단이 깨졌기 때문에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아주 머리 좋은 일본 승려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일본 불교가 우리 일본 스님들이 한국 불교를 장악하겠다.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느 스님이냐? 바로 여기 옆에 건너편에 보면 이제 여기 신라 호텔이 있습니다. 그 신라 호텔 자리가 옛날에 무슨 절이 있었냐면 안중근 의사가 그냥 쏴 죽인 그 이등 방문, 우리나라를 빼서 이등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 호텔 자리가 이등 방문을 기념하는 절이 있었어요. 그게 방문사예요, 방문사. 그 절이 아주 좋은 절입니다. 그 당시 인류절이에요. 삐까번쩍한 절입니다. 이등 방문을 기념하는 절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해방되기 전까지. 이 방문사의 어느 스님이 우리 일본에서 말이야 일본 불교가 한국 불교를 장악, 통제 관리하는 종단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불교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정옥 스님이라든가 김상호 스님이라든가 망공 스님이라든가 오성월 스님 같은 이런 스님들이 이게 한국 불교 말이야 나라 뺏겼는데 말이야 불교까지 이제 완전히 뺏기게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일본이 장악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 빨리빨리 우리 회의도 하고 말이야 의사를 모아서 해야겠다 한 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조선불교 조계종, 지금 조계종이 전신이 됐는데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주역하신 분이 이종욱이라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이제 그 대저승 스님인데 이 스님의 아들이 이제 이재창 교수라고 동국대학교 여기 이제 그 지금부터 30년도, 20년도 교수하시던 분이에요. 50년도 중반에 이사장 가신 물론 대저승이지만 아주 독립운동을 많이 하신 이런 좋은 일 활동하신 분인데 바로 이러한 그 고뇌와 노력에 의해서 37년도에 이제 총본산을 만들자, 종단을 만들자 이걸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의 조계사 대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조계사 그 대영전이 옛날에는 옆에 그 종로구청짜리에 허름하게 있었어요. 그 각광사랑 이제 비도 세고 말이지 일본 이제 절을 모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자.
한국불교 종단을 만드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옮겨가지고 거기 본때를 보여주게 아주 멋있게 한번 대웅전 진짜 한 것이 지금의 조계사 대웅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년도 1년 후에 이제 대웅전이 준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스님들이 야, 이번 기회에 대웅전도 삐까번쩍이 짓고 일본 불교를 한테 그 하지 못했던 종단도 만들고 이번 기회에 그냥 이름도 멋있게 짓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름 지은 것이 조선불교 조계종. 이게 처음으로 조계종이 등장한 겁니다.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뺏으면 이 종단을 말 조계종으로 안 했어요. 1911년도에 때는 우리 한국 불교 종단이 뭐냐면 야, 너희 조선 놈들은 말이야. 조선 시대 때 그 산중에 들어갈 때 선과 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너희는 조선 불교 선교 양종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애매모호 정체성이 없게 이름을 줬어요. 이게 우리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일본 놈한테 그냥 자기 이름도 그냥 정식으로 짓지 못하고 그런 수모를 당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때에 우리 한국 불교는 조계종의 성격이 있다. 임재 스님의 그 어떤 선의 정신이다. 또 중국의 그 뭡니까? 선의 전통에 근거지 있는 그 산이 조계사예요. 조계산, 조계해능. 그래서 이 조계종이라는 것을 따서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를 찾자 해서 등장한 것이 조선불교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계종을 종명으로 하고 옛날에는 태구사였지만 지금의 조계사를 전국 사찰을 주요한 총감독의 본부로 하고 종정을 만들고 종무총장을 만들고 종무총장은 지금의 총무원장입니다. 총무원 그 당시는 이제 종무원이라 했습니다. 종무원을 등장하고 종회를 만들고 이래서 41년도 4월달에 자주적이고 자생적인 종단 조직을 출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대처한 스님들이 뭐 문제와 한계가 많았지만 이런 종단을 만들려고 물론 일본의 도움을 받았죠. 총독의 도움. 총독의 도움을 안 받았으면 이게 이런 것이 전혀 성립이 안 됐죠. 제도권적으로. 그 일부 이제 진보적인 이제 그 학자들은 일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자주적이냐 뭐 비판하는 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종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정한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그 주류의 대처성 스님들은 현실 세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외색불교다, 친일불교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많이 당했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불교 근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도 했고 종단도 출범시킨 역사적인 의의는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당의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이 만당은 한용운 스님을 상징합니다. 한용운 스님을 따르던 그 핵심 20여 명 스님들이 비밀 결사를 만들었어요. 비밀 조직. 옛날에 군대에서 뭐 하나에다 뭐 그런 뭐 비밀 조직에 서 자기들이 똘똘 뭉쳐한 그 비밀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용운 스님을 따르던 한용운 스님의 불교 정신을 따르던 핵심 20여 명의 그 스님들이 만든 단체명이 만당이에요. 만자가 벌써 불교적인 냄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만당은 이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용운을 따르던 스님들이었는데 이 한용운을 따르던 스님들은 1919년도 3.1운동 이전에도 1910년대도 지금 동국대학교 전신 옛날에 명진학교 중화학림이란 말이죠. 여기 이 명진학교 중화학림에서 한용운 스님을 따르셨었고 3.1운동 때 참여를 했었고 민족운동에 가담하고 또 3.1운동 직후에 상해로 망명을 하고 만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만주가 독립운동하는 이런 스님들이 한용운 스님을 따르던 분들이었는데 이런 스님들은 조선불교 유순년이랄까 뭐 유심이란 잡지를 통해서 한용운 스님이 아주 그냥 인기가 이거였어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거기 이건 제가 19년도 얘기인데 1930년 전반기에 스님들이 인기투표했어요. 인기투표. 그 당시 스님들이 한 7,000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인기투표를 했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이나 산골짜기에 있고 선방에 들어가시고 뭐 노장 어르신 투표에 이게 나타나지 이제 도장을 못 찍는데 한 2,000명이 도장을 찍었어요. 2,000명이 인기 투표를 했습니다. 2,000명 중에 인기 투표했는데 만에 한용운 스님이 몇 표를 얻었냐? 1,890표, 1,900표를 얻었어요. 1,900표. 2,000명 중에 만에 한용운 스님이 1,900표고 나머지 30명은 뭐 용성 스님이 10표, 망공 스님이 10표, 박헌영 스님이 10표. 1,900표가 거의 95%가 다 한용운 스님의 인기 투표가 왔다니까요. 그런 잡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제시대 때는 한용운 스님의 인기랄까 영향력은 대단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요 한 20, 30명 핵심 세력들이 이제 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만해 스님을 이제 당수로 이제 모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거 이제 말미에 있지만 이런 만당의 이 당원 스님들이 이제 주도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의미가 깊었던 29년도 승려대 종원 체제를 만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열심히 뛴 겁니다. 예? 열심히 뛰었다. 자,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은 1930년 5월 달에 결성이 됐어요. 맨 처음에 18명.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해서 80명 늘어났습니다. 이게 스님들을 저기 회원으로 가담할 때는 당원으로 가담할 때는 만장일치로 해야 돼요. 저 스님 뭐 회비도 안 내고 말이야, 행실이 나쁘고 말이야, 딴소리 하면 안 돼. 그 만장일치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 만당이 결성이 됐는데 강령 나갈 바는 뭐냐? 정교를 분립하자. 정교는 뭐냐? 우리는 종교인데 이 일제가 말이야 자꾸만 정치로 간섭하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교정 확립해야 된다. 아유,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그냥 법도 잘 알고 그냥 회의도 잘 하시고 종원적 법의 귀신이에요, 우리 스님들이. 근데 옛날 100년 전, 70년 전에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산속에서 수도 마시고 막 이런 조직을. 그래서 이제 이 종단 체제를 확립을 하자. 또 불교 대주가 나가자. 우리 불교가 말해 산속에서 우리 스님들만 불교가 아니라 이 중생들에게 대중들을 알리자.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자.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해 스님을 당수로 추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해 스님이 맞아, 내가 만당의 당수야. 이런 식으로는 만해 스님이 몰랐어요. 왜 몰랐냐? 그 기록에 보면은 만약에 언젠가 이 만당이 말이죠, 비밀이 깨진단 말이에요.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면 끌려가 고문받아요. 그러면 만해 스님이 끌려가 고문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 만당 움직이는 스님이 야, 우리가 마음으로 만해 스님을 당수로 모시자. 늘 자문받자. 찾아가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스님한테 가서 만해 스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 스님, 우리가 이번에 만당 만들었거든요. 당수로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야중에 노출되면 잡혀가 고문받을까 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제 한 7년 후에 조직이 깨져가지고 노출해서 막 그냥 경찰서 끌려가고 고문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용조라는 스님이 있어요. 여기 동국대학교 이제 그분이 일본 의사로 갔다 온 스님인데 해방 공간 60년대 여기 동대 보건의료소 학교마다 다 위생소가 있어요. 양호실 있거든요. 그때 의사하던 그 이용조라는 사람이 야, 그때 우리가 말이야 만해 스님한테 얘기를 안 하길 잘했다. 괜히 이걸 알렸으면 그냥 끌려가서 고문받을 텐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 37년경에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어느 네 분이 일어나서 스님들과 네 분이 일어나서 이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주 경찰서 경남도 당국에 끌려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다음 김범진 총장이랄까 동국대학교 총장 지낸 분이라든가 수많은 이 회원들이 당원들이 다 이제 고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하여간에 이 만당의 당원들은 만해 스님의 노선 대중불교로 가자. 야, 우리 산속에 스님들만 불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도회지로 나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아주 그 청년운동과 민족운동에 나섰던 노선을 이제 만당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4년경에 그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해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숨었냐? 어디 가서 자주 모였냐? 이 서울서 그냥 여기 이제 자주 이제 일본 경찰과 스파이와 고등계가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어디 숨었냐? 저 경상도 다솔사라는 사천에 다솔사라는 절에 효당 채범술 만당의 그 수제자인 제자인 효당 채범술 스님이 거기 주지 스님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주 모이고 비밀 회담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이제 35년 6년경에 누설이 돼서 체포되고 구금받고 이제 고생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만당의 노선은 그 성격이 뭐냐? 대중불교로 가자, 불교를 자주화라 하자, 근대화하자, 사회화하자, 약간 극단 진보, 민족운동 노선을 갔던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인 대처성 주류의 흐름은 불교 근대화하자, 종단을 만들자까지는 갔는데 독립운동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 스님들이 독립운동까지 나라를 가기 위해서 순교하자, 목숨 바치자, 만주하자 이런 것까지는 안 갔는데 이 만당의 스님들은 독립운동과 만주도 가고 3.1운동 주역이고 부사가 되고 이런 주권상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교도 이런 기본적인 나라를 빼앗긴 그 현실, 나라를 빼앗긴 물론 이제 그런 역사적인 현실에도 무관할 수 없다. 그게 가장 다 결혼을 했죠. 네, 다 했습니다. 만해 스님도 당신도 뭐 그건 뭐 결혼을 주장하고
그 불교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그걸 주장했지만 만당의 당원들도 다 결혼한 스님이었다. 뭐 이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불교 선종, 조선불교 선종의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선빵이에요, 선빵. 선빵에 누가 있냐? 수자들 스님이래요. 수행하는 스님이 수자 스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자 스님들이 이제 하나 절을 만들었어요. 요즘 조계종고 약간 논란이 있지만 저 안국동 가면은 그 저 조계사 뒤에 안국역이 있으면 안국역에서 북쪽으로 한 300m 올라가면은 선악원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선악원. 자, 이제 그거에 연관된 흐름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 선빵 수자 스님들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야, 일본 불교가 되고 나라가 뺏기니까 말이야, 이 불교의 본질이 변질돼. 일본 불교 들어와서 자꾸 망쳐. 또 스님들이 말이야, 그냥 장가가고 말이야, 술 먹고 담배 피고 말이야. 이게 이 계율이 말이야, 안 되겠다 말이야. 이게 공부도 안 해, 참선도 안 해. 이래서 되겠느냐? 이 참선과 우리 이제 이 수행은 말이야, 우리 민족적인 자각인데 말이야. 이래서 우리 스님들이 되겠냐? 그래서 이제 뭘 고민했냐? 야, 이게 전국의 모든 사찰이 말이야, 전국의 2,000개, 3,000개 모든 사찰이 조선 총독한테 이제 꼼짝 못하니까 이 조선 총독에게 손아귀에서, 손길에서 벗어난 사찰령 체제, 조선 총독하고 무관한 우리만의 절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그 선악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사자나 암자를 붙이면은 무슨 여기 암자 있잖아요. 무슨 옥녀남이다. 또 뭐 대승사다. 이런 사라든가 암이란 걸 붙이면은 등록을 해두면 조선 총독한테 간섭을 받으니까는 이름을 피한 겁니다. 선학원. 선을 공부하는 학원이다. 이제 가정집, 처음에는 가정집이었죠. 가정집.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것이 지금의 선학원이다. 근데 이 선학원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만들면서 어떤 고민했냐? 1921년도 만들었는데 요즘 이제 선방수사 선생님이 요즘 이제 어려워요, 이게. 예? 그 당시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선학원 선생님들이, 야, 우리 선생님들이 말이야, 수자 선생님들이 맨날 공부하고 참선하니까 신도도 없고 말이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말이야, 이 본사 주지들은 말이야, 그냥 총독의 눈치 보니까 말이야, 우리한테 그냥 차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서로 돕자. 상보상조하자. 공제다. 교원공제. 있어요. 교원공제. 그래서 선우, 선빵 친구, 선빵 도방끼리 공제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선우공제예요. 이 당시 이제 이 선우공제 만들 선학원을 이제 할 때 만공 스님하고 이제 백용성 스님 이런 스님들이 주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60명 출발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스님들이 또 단결이 안 돼요. 스님들 그렇게 심하느냐. 스님들이 3명이 같이 가면 일을 말이야 밖에 쓴지 그걸 이제 서마를 서말에 달려 있는 그거는 이제 같이 가도 스님들 3번을 가면 그냥 싸움이 나서 안 된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안 돼가지고 3, 4년 동안 분열이 되고 어려웠어요. 돈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간 31년도에 저금스님이라는 분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제 선화가 건물도 올리고 이제 잡지도 내고 말이야, 이제 강의도 하고 말이지, 포기도 하고 부인들도 보살들도 참선시키고 막 이랬습니다. 이 저금스님이 한 분이 원래 이제 늦깎이 출가인데 유명한 침쟁이에요. 침을 엄청 잘 놨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사람을 막 살리고 안전뱅이를 막 일어나키고 그런 분이 40살 넘어서 출가를 한 거예요. 만공스님 회상으로. 그랬더니 돈이 많잖아요. 그거를 선화관 낸 거 기부를 한 겁니다. 돈이 돼. 그래서 선화관이 그냥 탁 일신 향상되고 그냥 잡지 내고 그냥 포교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저금스님에 의해서 대중화랄까 이제 선화관이 본격화되는데 34년도 가면은 이제 선화관이 이제 재단 법인을 만들어요. 야, 맨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재정을 확실하게 하자. 우리 스님들이 말이야 돈을 내자.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내? 만공스님이 돈을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만공스님한테 들어온 땅도 많이 내고 만공스님하고 영향력 있는 절도 내고. 그래서 요즘 선화관의 정해산이 간호란 선방이 다 이제 선화관으로 다 이제 예속이 된 건데, 기증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34년 12월 달에 재정을 통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선을 대중에게 알리고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등장한 법인의 이름이 조선불교 설리참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체를 만들면서 그 이듬해 3월 달에 우리 이제 선방 수사님들은 이제 결혼 안 하고 이제 일본과 대항적인 스님들이에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일본과 무관하게, 조선 총독 무관하게 우리 독자적으로 하자.
이게 이렇게 타협하고 말해 교육을 하면 되겠냐 해서 독자적인 종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조선불교 선종이에요. 조선불교 선종. 이 조선불교 선종을 스스로 종교를 만들고 종문이라는 걸 만들고 종종을 수술했어요. 그 당시 종종이 이제 방한암쌤이라든가 그 저기 만공쌤이 다 종종으로 추대를 받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딴 사람을 찾는 겁니다. 딴 사람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그래서 이제 45개 선방과 수자 300명 스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독자적인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의 지향은 뭐냐? 야, 식민지 불교를 극복하자. 우리 전통불을 수호하자. 참선하자. 이 불교 정화해야 된다. 이 써갔다. 선풍진작을 하자. 교율 수호하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하면서 출발을 이제 멋있게 했던 것입니다. 21년도 해서 이제 35년도 제대로 약간 출발을 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일본 당국의 기록에 보면은 이 새끼들은 이 암적인 존재다. 거기 나와요. 이 암적 골치 아프다. 때려잡을 수도 없고, 전부 죽일 수도 없고, 그러나 전부 끌고 와서 그냥 저 감방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말이야. 뭐 건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골치 아파요. 저항적이고 막 말도 안 듣고 말이지. 산속으로만 다니고 말이지. 그냥 컨트롤하기 어렵다. 이런 게 나와요, 여기. 그래서 이 선방의 스님들은 방암록이라는 게 이제 한철 선방 수행을 하면은 거기 이제 근거를 남기네. 조실이 누구였다. 그다음에 뭐 청소 담당이 누구였다. 저 화장실 청소 담당이 누구다. 불 담당이 누구다. 누가 돈을 많이 냈다. 원주다. 이런 그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이런 거를 발간을 한다든가. 또 우리 수자 선생님들이 병이 나면 이제 병원비를 대준다거나. 야, 어느 스님이 말이야 토굴에 말이야 그냥 수행하다 돌아가셨다. 그 산속에 뭐 이게 핸드폰도 없으니까 연락이 없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는지 뭐 그냥 뭐 모른다 말. 그럴 때는 이제 서로 다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제 사발통문이라든가 문서로 다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스님이 말이야 이번에 저기 수행을 철저히 하다 돌아가셨다. 누가 이번에 조실이 바뀌었다. 이런 서로 알리는 겁니다. 소식을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내부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정체성과 이거 자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갖고, 그 다음에 41년도에는 그 유명한 유교법회라는 게 뭐냐면 유교경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이제 유교경인데 주로 계율과 수행을 철저하라는 이제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41년 3월달에 선학원에서 고우승 40명이 이제 모이셔서 야 일제 말기 그냥 이럴 때 계율을 진작하자. 예? 조계종의 정신을 계승하자 뭐 해서 한영 스님, 하동산 스님, 자운 스님, 청담 스님, 금호 스님, 운호 스님 이런 스님들이 주도해가지고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한 열흘 동안 이제 하드 트레이닝 법회를 했어요. 우리처럼 하루만 한 게 아니고 열흘 동안 이제 했다 얘기죠. 이게 유교법회. 이게 그 41년도면 이제 일제 말기고 말이에요. 태평양 전쟁 벌어지고 그냥 절에 있는 종 내두고 말이에요. 이제 군자금 이제 일본한테 이제 창시개명 하고 돈도 막 갖다 바치는 그런 암울한 그 이제 엄혹한 시절이었는데 그럴 때 이런 열흘 동안 그 하드 트레이닝 법회를 스님들이 자생적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누가 이거 주도를 했냐? 청담 스님이 주도를 하고 이제 운호 스님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운 스님도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이때 이걸 참여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제 동부대학 총장도 하시다가 해인사 주지도 하시고 이제 총무원장 하시다가 돌아가신 지관 스님께서 돌아가신 1년 돼서 이제 일주기를 수도법회를 경구서 했는데 이 지관 스님께서 이 유교법회를 이게 그냥 당신 은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교법회를 조명해야 된다. 이게 널리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조명 작업을 했거든요. 잘 모르거든 일반 대중들은. 일제 말기 이런 걸 했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 암울한 치하에서 말이죠.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선학원 스님에서 했고 선학원이는 장사에서 했다.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이 조선불교 선종 선학원 선방 스님들이 식민지 불교를 극복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정화를 해야 된다는 불교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제 말기에는 헌금도 내고 창시개명에 일정한 도움을 좀 주긴 줬어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박살을 나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방 수자 스님의 이러한 그 저항 정신과 불교 정화 정신이 결과적으로 지금 조계종 해방 이후에 아까 법다 스님 말씀드린 다음 주에 말씀드렸던 50년대 60년대 불교 정화 운동의 그 이념 정신의 터전이 바로 여기였다. 여기 이제 그 자운 스님이라든가 여기 이제 금호 스님이라든가 이 당시 할 때 30대 스님들이 나중에 이제 30년 지나니까 50대 60대 돼가지고 우리 불교 정화를 해야겠다 할 때 그 주역이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조계종의 역사랄까 정화의 역사를 찾을 때는 바로 이 선방 수사스님의 고래와 저항에서 이념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 번째 대각교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각교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종로 3가 가면은 그 대각사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대각사라는 절에는 옛날 큰 고승인 용성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용성스님. 근데 용성스님의 그 절이 그 모여있는 지금의 그 후예들이 모여있는 대각회고 용성스님이 만든 그 불교의 단체가 대각교입니다. 그러면 이 용성스님이 왜 불교 기존의 종단에서 활동하지 왜 스스로 대각교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군소종단인지 새로운 종단 불교를 만들었느냐?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여간에 독자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룹이 있었다. 지금 해방 이후에 조계종의 종종 큰 스님들이 한 7분이게 10분 나왔어요. 7분. 해방 이후에 조계종의 정화 이후에 종종 스님이 나온 스님 중에 요번에 나오신 진제 스님 빼놓고 나머지 다 종종 스님은 다 용성문도, 용성의 상자, 손주 상자입니다. 성철 스님의 은사가 바로 백용선 스님이에요. 백용선. 성철 하동산 스님인데 하동산 스님의 은사가 바로 백용선입니다. 이게 성철 스님은 백용선 스님의 손주 상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간에 정화운동이 일어나서 30년 동안 조계종의 종종 스님이 6분, 7분 나오는데 그 스님이 다 이 용성 스님의 후예 문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빠르고. 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백용선 스님은 전라도에서 말이죠. 그냥 그 네 차례인지 하여튼 깨달음을 다 겪은 다음에 1911년 서울에 왔어요. 야, 내 서울에 와가지고 그냥 선포기를 좀 해야겠다. 임재종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 임재종 운동할 때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짝짝이 냈던 겁니다.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를 연합을 해서 한국 불교를 뺏어가려고 할 때 그 저항 운동이 이제 그 임재종 운동인데 그때 이제 서울 시내 지금의 이제 인사동에 포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용운 스님하고 백용성 스님이 두 분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인사동 포기당에서 그 저항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3.1 운동에 민족 대표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물론 저항 운동 한 3달밖에 못 했어요. 해다가 일본 놈이 간판대로 막 그냥 오라 가라 하고 막 압력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판에 이름을 바꿨지만 그러나 정신은 대단한 거죠. 자, 11년부터 그냥 그런 게 있었고 15년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본이 계속 압력 두니까 어떻게 나 혼자 해야겠다. 독자 노선 간 겁니다. 그때 이제 종로 3가에다가 나는 선종이야, 선사야. 우리 선종은 임재파야. 임재종 계열이야. 그래서 선종 임재파의 강연하는 곳이다. 포기당이다. 강고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자 노선을 갖고 19년도에 3.1운동을 그때 민족대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용운 스님만 우리가 아는데 우리 민족대표 33인에 용성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 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방에 이제 2년 동안 3년 동안 감방 가졌어요. 그 이분이 이제 감방 갇히면서 고민한 게 그거예요. 야, 가보니까 말이야 천도교니 이 개신교는 그냥 경전이 그냥 뭐 신약 선약인지 뭐 바이블이 한 권이나 한 권, 천도교도 한 권이고. 근데 우리 부처님의 불교는 얼마나 많아요. 뭐야 8만 경이고 맨 한문으로 돼 있고 이거 뭐 누가 읽어? 그 사람을 보니까 맨날 기도할 때 보니까 이제 딱 한 권 가지고 다 의식한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충격 받은 거예요. 용성 선생님이. 야, 내가 나가면은 이 한문으로 된 어려운 한 경전을 한글 번역해서 대중들에 알려주겠다. 여기 이제 동국대학교 석사 박사들도 경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부 그냥 20년 해도. 그러면 국민학교 중학교나 옛날 100년 전에 중학교만 나와도 일때예요. 옛날 100년 전에는 다 국졸입니다. 또 뭐 국민학교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문도 모르는 백성 대중들에게 어려운 불교 경전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알려줍니까? 읽을 수도 없어요. 까막눈이라. 우리 한글도 까막눈인데 한문을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이 용성스님이 그때 결심을 하고 내가 깜빡에서 나가면은 경전을 번역해서 알려주겠다. 이 결심을 해요. 그 이 스님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몇십만 권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자비 출판도 하고 뭐 상업 출판도 해서 엄청 했어요. 그러면 이 스님이 몇 살 때 번역 시작했냐? 나이 60에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스님들이 머리는 뭐 많이 깎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오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힘은 딸리고 무릎에 뭐 눈은 안 보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번역을 하노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분이 그 21년 나와서 이제 그 경전과 대중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년 된 또 이제 대각교가 뭐냐?
27년 대학교 선언했습니다. 왜 했냐? 우측했어요. 기존 교동과 탈퇴했어요. 야, 기존의 스님들 보니까 말이야 전부 장가간다. 이거 안 된다. 반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127명의 선방 수자들의 동의를 받아, 연판장의 동의를 받아서 총독부에서 건의한 겁니다. 우리 불교는, 우리 한국 불교는 결혼이 절대 안 된다. 부처님법에 어디 결혼하는 게 어딨냐? 우리는 결혼을 금지해달라는 건의서를 냈던 거예요, 총독에게. 빠꾸 먹었어. 그게 가을에 또 한 번 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또 빠꾸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용성 스님이 결심한 거예요. 아유, 내 안 되겠다. 기존의 제도권 불교하고는 이 새끼들하고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승적을 말이죠. 자기 그 출가 본사인 해인사예요. 거기다 요즘 말로 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등기를 보내가지고 나 탈퇴한다. 그래서 이때 완전 종단하고 탈퇴.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빚. 스님들이 말이죠. 아니 돈을 모아서 그냥 재정 확립을 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약간 빚을 진다. 이 빚 진다는 게 이게 뭡니까? 아니 돈을 모아서 재정 확립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스님들이 빚 진다는 말이 안 된다. 빚 진다는 것은 뭡니까?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 쓰는 거다. 선거운동이랄까, 자기 가정이랄까, 자기의 뭐 용도에 쓴다 이게. 그래서 이 제도권의 스님들은 장가하고 빚을 지고 말이야. 이런 사람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용이 탈퇴를 합니다. 탈퇴하면서 나는 부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각이다. 큰 깨달음이다. 대각이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각을 따르기 위해서 대각교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대각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님은 대각교를 이제 만들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그래서 이제 간판도 걸어, 간판도 그냥. 그래서 저 옛날 대각사 가면 이만한 간판이 있었어요. 나무 간판. 대각교 중앙본부 간판이 있었습니다. 종로 3가 대각사 절에 가 있었는데 봤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여튼 선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들의 대처 식육, 장가가고 고기 먹는 거 안 된다. 승려 126만. 그 다음에 이 스님은 나이 65이 되는 이 노장 스님이, 지금이 65이면 건강하고 이제 세상이 좋아서 건강하지만 이빨청지만은 옛날 70년 전, 80년 전에는 45만 되면 노인네 행사했었습니다. 그래서 65이 된 노장 스님이 번역을 하고 26년도에 함양의 화관이라는 그 산빌탈에 그 과수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농사를 졌어요, 이분 스님이. 농사를 이 함양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저 만주에 연변까지 가가지고 농장 2만 평을 사가지고 상궁들이 친해거든요. 상궁들이 돈이 많습니다. 상궁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기부를 받아가지고 연변 가서 농장 몇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 만주에 살고 이주한 우리 동포들에게 땅을 줘가지고 농사지게끔 하고 그다음 포기당을 내고 스님들도 농사를 져야 된다. 공장을 짓고 우리들도 공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실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30살 때 그냥 만에 한용운 스님처럼 한용운 스님이 3.1운동 때 깜방할 때가 39, 40이거든요. 이럴 때 또 임재중 운동 할 때 34살 때가 아니고 나이 65 이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걸 실천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제불교 차별성과 선농불교 해야 된다든가 불교 혁신한다든가 번역을 하고 말이죠. 예? 자, 이런 그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하신 분이고 또 함양 학원에 거기 그 밑에 못 사는 사람들의 아동들을 데려다가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런 걸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대각 교단과 3.1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옥중 철학, 옥중 경험을 통해서 개신교의 그런 걸 충결받고 역경을 하겠다. 그 3장 역회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수십여 원의 경전을 번역하고 화엄경도 최초로 번역한 분이 이분이에요. 화엄경 번역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2년 6개월에 걸린 분 바로 이분이에요. 예?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망월사에던 참선결사법회 37년 동안 참선을 하자. 이걸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가 탄압을 가니까 통도사로 이제 이전을 해서 했지만 이분이 내세운 게 이제 활구참선, 견성성불, 성도중생.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견성할 수 있냐? 계율을 지켜야 돼. 5불씩, 장시간 무건, 동구불춘 이거 해야 돼. 이랬더니 이게 이 스님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용성스님에 이게 있어요. 편지가 경봉스님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 야, 스님들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참 선방도 내고 말이야, 먹고 살게끔 공부도 하는데 스님들이 처음 와가지고 전부 돈만 달라고 그래고, 돈만 달라고 그래고, 3달을 못 버티고 지금 나가는 거죠. 뭐 처음 그냥
여기 동구불도 제대로 하라는데 돈만 달라고 공부도 안 하고 한탄스럽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경봉세 편지에 보면은. 그래서 37년도 가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중일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후방을 단속하잖아요. 총후 보국이라서 후방에 떠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37년 경우에 일제 당국이 유사종교라든가 이제 현찮은 종단을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각교도 이거 이 정식 불교도 아니고 이상.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절의 재산을 해인사라든가 범어에 줘가지고 유지관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재산 신탁을 은행에다 신탁을 하고 나중에는 독자 노선을 갔어요. 나도 뭐 선학원을 만들었고 조선불교 선중하고 나도 선사니까 선중인데 우리 대학에서는 그냥 절이 아니고 선중의 총림이다. 본보다 이렇게 이제 조선불교 선중의 총림이다. 이렇게 이제 간판을 걸고 선학원을 이제 친근하게 이제 지내면서 당신의 이제 4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용성심의 그 대각교 노선은 정리하면 전통수호랄까, 기존 교단과 차별화, 생산불교, 대중불교, 교율불교, 시대와 민중에 맞는 불교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 보수적인 전통적인 보수적인 노선을 띠면서도 근대성을 가미하려는 그런 이제 실천적이고 어떤 도전적인 노선을 간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이제 그 노선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은 그 우리 조계종은 어디 노선이냐? 3번과 4번의 노선을 이제 조계종 노선과 연결되는 겁니다. 선방 수자 스님들과 용성 스님의 노선, 조항적이고 계율수적이고 이 노선이 3번, 4번이 조계종 노선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거고 옆 동네 이제 대처 스님들 인정하는 종단 태고종은 1번 주류의 흐름 이쪽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만당 이 한용운 스님의 노선이 참 좋은데 이 2번 노선은 어디 갔냐? 이 태고종 스님들이 태고종에서 이걸 안 가져가요. 이걸 실천을 안 합니다. 이게 만해 스님의 민족 노선이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시는 거 그것만 가져가고 이 좋은 노선은 안 가져간단 말이죠. 이게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 30년 전부터는 이제 이 우리 조계종에서 만해 스님의 결혼하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민족 노선과 그 대중적인 노선을 우리 조계종에서 가져가야겠다. 해가지고 백담사에서 이제 만해 사상 실천 선양을 만들어 가지고 조계종에서 가져오고 상도 주고 만해 대상도 주고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만해 축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법다스님들께서 만해 대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이제 총재가 당연히 조계종 총재가 그 만해 사상 실천선 총재가 이제 되시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불교는 제가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여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거, 일본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아주 불행하고 특수한 시절이었다. 그래서 식민지 불교에 이제 문제 모순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이제 그 정권과 국가 예속이 되는 거, 또 거기에 눈치 보는 거, 그냥 그 총독이라든가 도지사한테 이제 부지발령 못 받으면 이제 그 안 되니까 이제 나라와 그 권력에 이제 매이는 거, 또 그냥 그 선거가 말이죠. 그때 지금 선거 스님들 선거 문제 많은데 이때 선거 시작됐거든요. 선거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지하와 지상에서 그냥 운동이 벌어진단 말이야. 지상과 지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로비가 치러지고 그냥 선물이 오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세속화와 선거의 문제점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식민지 불교의 모순과 잘못된 걸 이제 극복하고 이제 벗어나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면이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이런 우리가 식민지 불교의 현실과 그 역사와 이런 그 내부적인 그 모순과 갈등을 알므로써 우리 불교의 현실 또 다음 시간 말하는 이제 현대 불교의 문제점과 고뇌와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뭐 날씨도 춥고 불편한데 불구하고 제가 그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미진한 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 올리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로 일제시대의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한 개요와 성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